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낭독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 따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맨날 늦게 자고 피곤해서 그런지, 진짜 집중 하나도 못하고 계속 틀리고, 안 되겠더라고요. 내용도 지금 내가 무슨 내용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한 20분 정도 읽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진짜 너무 못한 거를 앞에서 하다가 이렇게 들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새로 다시 읽으려고요. 그래서 어제 읽던 부분 이 두 번째 챕터거든요. 그걸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보이시나요?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이고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밤이면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는 노인이 있었다. 노래 틀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밤이면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 마마이라는 피리를 부는 영감님이었다. 프랑스의 마마이. 그는 가끔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따뜻한 뱅키를 마시면서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있었던 서글프고 가슴 저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풍차 방앗간과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였다. 영감님의 이야기는 몹시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려고 한다. 향기가 근사한 와인을 앞에 놓고 피리 부는 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봐라. 잠시 동안 오래된 마음의 고향을 여행하는 기분에 잠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감님의 말투처럼 시작됩니다. 원래 이 마을은 이렇게 활기가 없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는 쓸쓸한 곳이 아니었네. 옛날 이 마을에서는 가루방앗 짓는 일이 번창하여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농부들이 밀을 빻기 위해 몰려들곤 했으니까. 마을을 둘러싼 언덕에는 어디 가릴 것 없이 온통 풍차 방앗간이 서 있었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술밭을 넘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스트라를 받아 신나게 돌아가는 풍차뿐이었네. 밀가루 포대를 짊어진 작은 나귀들의 기다란 행렬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게나. 일주일 내내 언덕 위에서 울리는 재채기 소리와 풍차 나귀가 천을 펄럭이며 돌아가는 소리, 방앗간 일꾼들이 흥에 겨워 이랴 하며 나귀를 모는 소리 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일요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때를 지어 풍차 방앗간으로 몰려가곤 했었지. 그러면 방앗간 주인들은 머스켓을 대접해주곤 했네. 그뿐인가? 방앗간 안주인들은 레이스 달린 쇼를 어깨에 걸치고 목에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늘어뜨리고는 마치 여왕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주곤 했네. 나는 그때도 피리를 가지고 갔었지. 우리는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파랑도를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네.
풍차 방앗간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이 마을의 기쁨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던 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리 사람들이 타라스룬 길가에 제분 공장을 세웠네. 공장이 세워지기가 무섭게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분 공장으로 밀을 가지고 가더군. 그래서 풍차 방앗간은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그래도 한동안은 제분 공장과 경쟁하려고 무척 애를 썼네. 하지만 증기로 일을 하는 제분 공장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지. 애석한 일이었지만 하나둘씩 차례로 문을 닫을 수밖에. 더 이상 귀여운 나귀들도 오지 않았고 방앗간집 안주인들은 아름다운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팔아야만 했네. 그 후론 머스켓도 맛볼 수 없었고 파랑돌도 다시는 구경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지. 물론 미스트랄 바람이 불어대도 풍차는 더 이상 돌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을에서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방앗간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기 시작했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풍차 방앗간이 차례로 헐려나가는데도 제분 공장 바로 옆 언덕 위에 있는 단 한 채의 풍차 방앗간만은 보란듯이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씩씩하게 돌고 있었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코르니우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이라네. 코르니우 영감님은 그 풍차 방앗간에서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밀만 빻으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런데 제분 공장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자 노인은 반 미치광이처럼 변해버렸네.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꼬박 일주일간을 돌아다니면서 갖은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 저놈들은 제분 공장의 밀가루로 우리 브루방스 사람들을 독살시키려고 한다고. 절대로 그놈들한테 가선 안 돼. 그 악당들은 빵을 만드는데 증기를 쓴단 말이야. 그런 것은 악마가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나는 미스트라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은혜로운 하느님의 숨결로 말이야.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외치면서 풍차 방앗간의 좋은 점을 늘어놓았지만 어느 누구도 영감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노인은 마치 사람을 싫어하는 들짐승처럼 풍차 방앗간에 들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질 않았네. 그렇게 되자 가엾은 비베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네. 얼마나 상심했는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노인과 단둘이 살고 있던 15살 먹은 손녀딸인 비베트마저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네. 그렇게 되자 가엾은 비베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네. 할 수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밀 수확이라든가 누에치기 또는 올리브 열매 따는 일을 거들어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영감님은 손녀를 무척 귀여워했던 것 같더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40리나 걸어서 손녀가 일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곤 했으니까. 손녀를 만나면 노인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손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다가 힘없이 돌아오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코르니우 영감이 구두쇠라서 비베트를 쫓아냈다고 생각했네. 남의 집 일을 하다 보면 하인 녀석들이 온갖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갖은 구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노인이 어린 손녀를 내보내서 남의 집 일을 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노인을 이해하려 하거나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지. 예전에 코르니우 영감님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신사다운 모습을 잃는 법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구멍 뚫린 두건을 쓰고 너덜너덜해진 누더기를 걸친 채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피하더군. 사실 나이가 지긋하게 된 우리들마저도 초라한 차림을 한 영감님이 주일날 미사에 참석하려고 성당에 나타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피하곤 했네. 코르니우 영감님도 그런 눈치를 챘는지 얼마 뒤부터는 진행위원들이 앉는 자리 부근에는 가까이 오질 않더군. 대신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앉곤 했지. 그런데 코르니우 영감님의 생활에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에서는 밀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영감님의 풍차는 멈추는 일이 없이 예전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 그런가 하면 저녁 때 나귀의 등에 큰 포대를 잔뜩 싣고 가는 영감님을 길에서 만난 일도 있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코르니우 영감님.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묻곤 했지. 일은 여전히 잘 되시나요? 물론이지, 이 사람들아. 자네들 덕분에 일거리가 떨어지질 않는군. 영감님은 늘 활기 있게 대답하곤 했네.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일거리를 어디서 주문받느냐고 물으면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사뭇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네. 쉿, 이건 수출하는 일거리라네. 그러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결코 들을 수가 없었네. 물론 그의 풍차 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지. 소녀딸인 비베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방앗간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기웃거렸지만 방앗간 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네. 하지만 커다란 풍차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 그런가 하면 한쪽 마당에서 늙은 나귀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바싹 마른 커다란 고양이가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흘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네.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도 상황을 짐작할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제가끔 밑방아를 찢기 시작했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는 가운데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저마다 상상하느라 바빴었지. 심지어는 풍차 방앗간 안에 밀가루 포대보다 더 많은 금화자루가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놔둘 정도였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네. 어느 날 내가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 젊은이들이 흥겹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지. 그때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중에 나는 우리 집 큰아들과 비베트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챘네. 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당황해하지 않았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긴 해도 이 마을에서 존경받던 코르니우 노인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었으니까. 게다가 귀여운 참새 같은 비베트가 집안을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으니 말이네. 나는 이들 둘이 자주 만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다 싶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코르니우 영감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다음 자세한 절차를 의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풍차 방앗간으로 올라갔네. 그런데 이 고약한 노인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가?
영감님은 문을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 알 수 없이 열쇠 구멍에다 대고 용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네. 내가 열쇠 구멍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머리 위에서 말라빠진 고양이 녀석이 악마처럼 야옹야옹하며 계속 울어댔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 그런데 노인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리한 태도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나. 필이나 불면서 지내지 뭐 하러 왔나? 당장 돌아가게. 뿐만 아니라 듣기에 민망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대더군. 그렇게 서둘러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으면 제분 공장에 가서 아가씨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닌가. 영감님의 모욕적인 말에 몹시 화가 났지만 나는 참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돌아온 나는 두 아이를 불러 풍차 방앗간에 갔었지만 할아버지와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네. 그러자 그 가엾은 아이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자신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하소연해보겠다고 사정을 하더군. 나는 말릴 기운도 없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두 아이는 그걸 승낙한 것이라고 여겼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풍차 방앗간으로 달려가더군. 두 아이가 언덕 위에 닿았을 때 고르니우 영감은 마침 밖에 나가고 없었다네. 그런데 문득 문은 두 겹으로 단단히 잠겨 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두었는지 사다리가 밖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 아이들은 그걸 보는 순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풍차 방앗간 안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앗간 안이 텅 비어 있으니 말이야. 보대는 물론이고 밀 한 톨도 없이 벽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지만 어디에도 밀가루는 묻어있지 않았다네. 밀가루를 빻을 때 나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도 전혀 맡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말라빠진 커다란 고양이가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쓴 풍차의 굴대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 아래층의 방도 황폐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래층의 방도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는 때 묻은 이불과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층계 위에는 빵 조각이 버려져 있었고, 또 구석에는 구멍 뚫린 자루가 서너 개 놓여 있었는데 그 구멍으로 벽에서 떨어진 석회 부스러기야 하얀 흙덩이가 삐쳐나와 있더래. 바로 이것이 고르니우 영감님의 비밀이었던 거지. 풍차 방앗간의 면목을 세우고 그곳에서 밀을 빻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영감님이 밤마다 나귀에 싣고 왔다 갔다 한 것은 벽에서 떨어진 석회 부스러기와 하얀 흙덩이를 담은 자루였던 거지. 불쌍한 풍차 방앗간, 가엾은 고르니우 영감님. 제분 공장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손님을 모두 빼앗아갔지만 풍차는 변함없이 돌고 있었지. 하지만 방안은 헛바퀴만 돌고 있었던 거라네. 두 아이는 눈물에 흠뻑 젖어 돌아와 나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군.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네. 나는 마음을 추스른 후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실을 이야기했네. 그러자 저마다 감동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있는 밀을 몽땅 모아서 고르니우 영감님의 풍차 방앗간으로 가져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풍차 방앗간으로 출발했지.
틀림없는 진짜 밀을 실은 나귀와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언덕에 길게 이어진 모습을 상상해보게나.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풍차 방앗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코르니우 영감님이 석회 부스러기 등이 담긴 포대 위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더군. 집에 돌아온 영감님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앗간에 들어와서 그의 서글픈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 노릇을 어쩐단 말인가. 영감님은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네.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풍차 방앗간의 명예는 찾을 수가 없어. 영감님은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차에게 말을 건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 그때 나귀의 행렬이 방앗간 앞마당에 도착했네. 우리는 풍차 방앗간이 시끌벅적하게 이러던 그때처럼 다 함께 입을 모아 크게 소리쳤지. 여기 밀 빻으러 왔어요, 영감님. 밀 안 빻아요? 문 앞에는 순식간에 밀을 담은 자루가 산더미를 이루고 아름다운 황금빛 밀알이 땅 위 여기저기 흩어졌지. 그러자 깜짝 놀란 코르니우 영감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으로 밀을 집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더군. 밀이구나. 훌륭하네. 정말 좋은 밀이야. 어디 자세히 좀 보자고. 그리고 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네. 난 자네들이 틀림없이 날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저 제분 공장 녀석들은 모두 도둑놈이라고. 우리는 영감님을 행가래치며 마을로 데려가려고 했지. 그러자 영감님이 이렇게 말하더군. 아니야. 여보게 돼. 무엇보다 먼저 풍차에게 밀을 먹여주어야만 하네. 생각해보게나. 이 녀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같이 밀이 빠지고 가루가 천장으로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바라봤지. 가엾은 영감님은 이리저리 포대를 옮기다가 주둥이를 열어보는가 하면 방아를 살피느라 허둥지둥하며 정신이 없었다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눈물이 흥건히 흘러내려 분위기가 숙연해졌지.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일을 한 거지. 그날부터 코르니우 영감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님은 자신이 생명처럼 아꼈던 풍차 방앗간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네. 이번에야말로 우리 마을의 마지막 풍차까지 풍차가 영원히 멈추게 되었던 거지. 코르니우 영감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나. 무슨 일이든 종말이 있게 마련이니까. 론강의 나룻배라든가 고을 원님의 화려한 행차라든가 동네 처녀들이 너도 나도 입던 꽃무늬 원피스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네, 여기까지 코르니우 영감님의 비밀 읽어봤습니다. 이건 계속 할아버지 목소리로 읽어야 돼서 너무 좀 불편했어요. 이 다음은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챕터인데요.
저는 앞에 이 별 읽었잖아요. 첫 번째 낭독했을 때 나는 이 이후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1편 낭독 다 하고 나서 이 뒤에 이야기도 되게 궁금하다 싶어서 좀 다음에 읽을 때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끝이었어. 뭔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알폰스 도데 별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쭉 읽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낭독 읽어봤는데 26분 한 챕터씩 딱 읽으면 한 26분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앞으로 또 이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안녕히 주무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